안녕하세요. 그림 속을 걷는 여행자 강정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펠타워를 한번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느강을 따라 한번 예술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5km 내에는요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많죠. 루브르 미술관, 오르쉐 미술관, 뽕피두 센터, 오랑주리 미술관 등등. 오늘은 그 미술관들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펠타워에서 조금 걷다 보면은 다리가 하나가 나오죠. 알마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알마다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우 잘 알려진 다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알마다리에서 찍는 에펠타워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이죠. 알마다리를 건너면 바로 세계적인 미술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파리 근현대 시립미술관입니다. 파리 근현대 시립미술관은 팔레드 도쿄 동쪽 부속 건물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1937년 파리 박람회 건물로 지어진 기념 건물 속에 위치한 미술관이죠. 파리 16구에 위치한 이 파리 근현대 시립미술관 내에는요 8천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었던 예술작가들의 작품들이 있고요. 바로 그 예술가들이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피카소, 브랑쿠시, 페르낭 레제, 앙리 마티스와 같은 정말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장되어 있죠. 우리가 20세기 초반 때 벨 에포크 시대 때의 미술 작품만을 한정 짓는다면 이 컬렉션의 수준은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항상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죠. 무엇보다 파리 근현대 시립미술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바로 라울 디피의 작품입니다. 라울 디피는 특히 빛을 그리던 예술가였었죠. 빛이 없는 색채는 생명을 잃은 무기물과 같다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 라울 디피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파리 근현대 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기의 요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전기의 요정이라는 벽화는 회화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잘 알려진 작품이죠. 가로 60m, 세로 10m,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시기가 바로 1879년도였었죠. 당시에 전기의 발전상을 지켜보았었던 사람들에게 전기라는 것은 정말 신의 선물과도 같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을 채우고 있는 예술 작품은 바로 전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전기에 대한 찬사를 담은 예술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번개의 신 제우스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담 큐리, 에디슨과 같은 11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밑에서는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정말 멋진 작품이죠. 그림 속 찬란한 빛은 점점 차오르던 벨 에포크 시대의 밤거리를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현대 시립미술관을 나와서 세느강을 따라 다시 한번 산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를 걸으면 유리 지붕으로 된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나온 바로 그랑팔레라고 하는 미술관인데, 그랑팔레 건물은 역시 1900년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건물이죠. 현재 그랑팔레는 국립미술관, 과학기술박물관, 영화관 등이 위치해 있는 다중복합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느강 너머 앵발린드와 그랑팔레를 이어주는 알렉산드로 3세 다리가 보이죠. 이 알렉산드로 3세 다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리로 손꼽히는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철로 만든 다리 역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기념해서 만들어진 다리죠. 다리에는 아르누보 양식의 조각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화려한 벨 에포크 시대 때의 미학을 잘 반영해 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랑팔레에서 콩코드 광장을 지나서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리리 정원 안에 위치한 오랑주리 미술관은 오렌지 나무를 위한 온실이었었다라고 하죠. 이곳은 모네 수련 연작으로 아주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모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절친이었었던 친구 프랑스의 수상 클레망소에게 그림 의뢰를 받게 되죠. 모네가 당시 그림들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내건 조건은 단 2가지였었다라고 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흰색 공간에 전시할 것,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타원형의 전시관에서
가득 차오르는 이 아름다운 수련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연 채광을 걸러주는 빛 여과기를 통해서 쏟아지는 빛으로 모네가 하루 종일 바라봤었던 빛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감상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고요한 묵상의 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작품은 그의 유작으로 남겨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오랑주리 미술관을 나와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인 바로 오르쉐 미술관이 나오죠. 오르쉐 미술관 역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기차역이었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본 그랑팔레나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에서 보았었던 벨 에포크 시대 때의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1848년에서부터 1914년까지의 작품들이 주로 소장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오르쉐 미술관은 벨 에포크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미술관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으로 지어진 건물은 사실 1839년도에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닫힌 채로 방치되고 있다가 프랑스 공화국 21대 대통령이었었던 미테랑 대통령 시기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1989년 지금 현재 오르쉐 미술관으로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죠. 특히 인상주의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세잔의 정물화라든지 밀레의 만종, 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르누아르의 물랑드라 갈라트의 무도회 등 정말 이곳에서 보는 작품들은 마치 TV 속에서 존재하는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즐거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빈센트 반 고흐 역시도 본인이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에 그려진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특히 아르에 있었던 시기, 자신의 어떤 예술적 전환기를 마련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그 행복했었던 시기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했었던 빈센트 반 고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르쉐 미술관을 나와서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바로 시떼섬이 나오고요. 시떼섬은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노틀담 대성당이 있는 곳이죠. 노틀담은 파리의 기원이 된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전 지역의 거리를 측정할 때 노트르담을 제로 포인트로 기준으로 삼고 측정하고 있기도 하죠. 중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4월 15일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고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었던 일이 있었죠. 14세기에 지어진 고딕 예술의 꽃이나 다름없었던 인류 문화의 유산이 불타오를 때 저 역시도 정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바로 노틀담 건너편에 위치한 생미셸가에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매일같이 노틀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캔버스에 노틀담의 모습을 담았었죠. 마티스가 노틀담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느꼈었던 충격과 비탄의 감정들을 생생하게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앙리 마티스의 그림 속 노틀담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시떼섬을 나와서 10분만 북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뽕피두 센터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예술기행의 마지막 목적지이죠. 뽕피두 센터의 외관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뽕피두 센터를 마주했을 때는 정말 이것이 다 지어진 건물이 맞나? 공사판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술관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1977년 세워진 이 폼피두 센터는 보통 안에 숨겨져야 있어야 할 배수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통풍관이 모두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죠. 사실 이 건축물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었던 적이 있었던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렌조 피아노는 동시대의 건축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축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뽕피두 센타는 그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가치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어디가 입구인지도 몰랐고 굉장히 독특한 외양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었고 좀 머뭇머뭇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앙리 마티스의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바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이목구비를 생략하고 단순화된 모습으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색채의 표현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그런 그림이죠. 마티스는 이런 시도를 통해 우리를 현실이 아닌 또 다른 감각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스인 뽕피두 센타의 6층으로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뽕피두 센타의 전망대가 있죠. 보통 많은 여행자들이 이 프랑스 파리의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 에펠타워라든지 개선문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뽕피두 센타의 전망대로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뽕피두 센타가 미술 작품들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파노라믹 뷰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방금까지 우리가 앙리 마티스와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았는데 몽마르트가 훤히 내다보이는 또 에펠타워가 보이는 전망대라니 정말 뽕피두 센타는 최고의 프랑스 파리 명소 중에 한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멋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산책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일정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속을 걷는 여행자 강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프랑스 파리 전 세계 최고의 미술관 루브르 미술관을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